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 재활상담사협회 박경순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 재활상담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순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 사회부대학교 재활상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행복 나눔 지킴이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저희가 대단히 감사한데요. 먼저 한국장애인 재활상담사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협회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한국장애인 재활상담사협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상담사가 회원으로 있습니다. 작년 2018년이죠.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애인 지원 전문가 단체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 작년이니까 짧아 보이지만 네. 사실은 19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됩니다. 네. 우리 협회 전신이 한국 직업재활사 협회거든요. 그래서 직업재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직업재활사 양성 시기가 예. 1988년입니다. 그때 대구대학교에서 네. 직업재활학과를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설하고 네. 직업재활사를 양성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직업재활사가 전신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금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88년도에 1900 학생을 모집해서 직업재활 교육을 하고 네. 또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졸업할 무렵에 1991년인데요. 한국 직업재활학회를 만들고 졸업생들에게 1992년도에 직업재활사는 민간 자격을 이제 발급을 하고요. 네. 이런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이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직업재활사로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활동을 해서 학생 수가 계속 배출이 됩니다. 대구대학교뿐만 아니고 또 한신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뭐 가톨릭대학교, 기타 다른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됐죠. 네. 그래서 2010년도 한국직업재활사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네. 이 협회가 창립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직업재활사 관련 자격 또 뭐 여러 가지 보수 교육이나 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 초대 회장이 우리 그 나사렛대학교에 계시는 김종인 교수님이 초대 회장이었었고 네. 이대 회장이 대구대학교에 있는 나훈환 교수님이 이대 회장이었고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3대 회장으로 이어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 회장님부터 나훈환 교수님 맡고 계실 때부터 민간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20몇 년 동안에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니까 네. 이것을 국가 자격화해서 장애인 복지 전체적인 서비스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자 이런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2012년 정도부터 한 2년 넘게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훈환 교수님 회장하실 때 공청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법안 발의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거를 2015년도 12월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장애복지법 개정으로 해서 국가 자격화로 해서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국가 자격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민간 자격이 있는 직업재활사가 이름이 장애인 재활상담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예. 국가 자격화가 된 것이죠. 아. 저희들도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했느냐 네. 이름을 직업재활사라 하지 않고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이해를 이제 했는데요. 네. 하나는 장애인이 이제 붙지 않습니까 자격에. 네네. 그래서 장애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재활 전문가라는 입장이 한 이제 측면이 있었죠. 예. 앞으로 장애인 분야의 최고 재활 전문가로서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활동을 좀 해달라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존의 직업재활사 그러면 직업재활 업무에 좀 이렇게 축소된 이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활 상담사라고 해서 장애인 분야 전 영역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준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국가 자격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향상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또 인권 존중 이런 부분이 더 신장되도록 그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달라, 이런 이제 법적인 취지가 네. 있었습니다. 아, 네, 정말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가 어떻게 해서 또 생겨났는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협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예.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회는 일단 신생 단체니까 네. 뭐 거창한 일은 못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국가 자격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법이 예. 통과됐으니까 유예 기간이 한 2년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시행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이제 되는데, 그래 협회는 그동안 준비 과정에 한국 보건 어린이 국가 시험에서 이제 또 시험 전체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 또 국시원 이런 데서 2년 동안 준비 과정이 원활히 되도록, 그러면 시행령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시행 규칙도 새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교과목도 선정해야 되고 시험 자격이나 기본적인 어떤 출제에 대한 방향성도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자격 관련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거를 일차적으로 협회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자격이 법적으로 제정된 것뿐만 아니고 후속 작업을 우리 사무국에서 열심히 네.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2018년 2월 첫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에 1년의 과정이 순탄하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고 나니까 일단은 2월 달에 처음으로 재활 상담사가 배출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법에는 또 보수 교육을 꾸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의무 보수 교육이 8시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10월에 그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재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또 실시를 하는데, 교육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교과 과정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세팅을 또 새로 보수 교육 관련해서 또 했었고요. 또 뭐니 해도 우리는 그 사단법인의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회원이니까 회원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조직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원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1차적으로는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일단 누구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뭐 정보가 이렇게 풍성해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정보를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좀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도 홈페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일 실인원으로 400명 이상 넘어갑니다. 매우 그 유용하게 지금도 네. 활용하고 홈페이지에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이 많나 보네요. 기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단체지만 그래도 이용률이 많다는 거는 정보를 네. 그들 개방을 또 많이 그렇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격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장애인 재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나 또 뭐 실무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정보를 여기서 많이 획득을 하고요. 네. 저희들이 교육 자료나 이런 것도 다 올립니다. 무료로 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래서 회원 관리는 지금은 그런 위주의 이제 회원 관리를 하고요. 네. 또 이제 보수 교육을 받으면 이력 관리를 내가 몇 시간을 받았는지 몇 년도 받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이력 관리에 대한 그것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홈페이지 너무 잘 만들었다고 다른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보다 이용하기 너무 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아유, 그래서 네. 또 제가 또 사입에 돼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기에 대해 조금은 더 민감한 아.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을 보면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네. 계신데요. 이제 차근차근 예.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 재활 예.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인 재활 상담사잖아요. 네. 그 이름에서 이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장애인 복지법에는 네.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직업 재활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직업 재활을 핵심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등이니까 뭐 직업 재활 외에 다른 재활 영역까지 포함하는 그런 전문가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네. 될 것이고요. 또 한국 직업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분류하고 직업 정의를 하게 되는데 네. 한국 직업 사전. 사전이라는 곳이군요. 한국 직업 사전을 이제 이렇게 넘겨 보면은 네. 장애인 재활 산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다 외울는지 모르겠는데 네. 시험 치는 기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예, 거기에 보면은 네. 일단은 장애인이 손상되거나 또 기능이 제한되거나 또 환경적 요인으로 어떻게 일상생활 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평가하고 재활 상담 사례 관리하고 네. 또 직업 재활하고 전환 교육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서 사회 통합, 사회 참여를 이끄는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직업 같은데. 네, 직업 사전에는 거창하죠. 그래서 어떤 장애이든 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네. 제대로 된 진단하고 평가해서 상담을 재활 상담을 하고 사례 관리 네. 그 외에 직업 재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제 네. 바로 장애 재활 상담사죠.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네. 지원하는 이제 재활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직업 명칭만 봤을 때는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고 해서 이 상담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건가 했는데 정말 전반적인 곳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셨네요. 그것이 바로 민간 자격과 국가 자격의 이제 차이죠. 국가 네. 자격은 좀 크게 폭넓게 네네. 그 장애인 분야 전체적인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네. 그것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끌어올린다 이런 예. 이제 취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 자격도 다른 자격과 다르게 두 트랙으로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응시 자격은 재활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재활 상담학과나 네. 직업 재활학과나 뭐 재활학과나 재활복지학과 이런 재활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이 네. 최소한 18학점은 18과목은 들어야 됩니다. 18 과목을요? 예, 필수 12과목, 선택 6과목에서 최소 기준이 18과목은 교과목은 이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하신 분들 다시 공부하고 막 이게 힘들잖아요.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이 자격으로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장애인 쪽의 전문성을 또 향상해야 되겠다 해서 네. 사회복지사들도 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공부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좀 응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장애인 전문가, 재활 예. 전문가가 이 자격증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장애인 분야에 네. 3년 있으면 2급, 5년 정도 있어야 1급 이제 자격 시험을 줍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격은 응시하는 자격이 있고 네. 응시 자격이 또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국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민간 자격일 때랑 또 국가 자격으로 승격이 되면서 바뀐 점들이 있나요? 바뀐 점은 많이 있죠. 아, 일단은 교과목이 민간 자격보다는 늘어났고 예.
또 시험이라는 것이 물론 민간 자격도 시험은 다 쳤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시험 치는 게 한국보건어린이국가시험원에서 예. 시험을 간장하거든요. 우리 협회에서 간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협회에서 시험을 간장하는 거 아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시험과 하고 관련 일체는 다 국시원에서 간장합니다. 네. 거기서 문항을 개발하고 출제 난이도 또 시험 관리까지 아무래도 국가 자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격을 취득하면은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무리 없는 네. 시험 그 내용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험은 그 직무를 중심으로 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한 사람은 현장에서 곧장 사용 실천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시험의 수준이 또 국가에서 하니까 그래도 합격률이 생각보다는 기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합격률 낮으면 협회에 항의 전화도 좀 많이 받고 합니다. 네. 시험이 좀 상당히 어려운가 보네요. 예, 지금 1급 같은 경우에도 50%안 넘어갈 때도 있고 지금 시험을 총 5번을 쳤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29%대도 있었고 네, 뭐 쉽지 않네요. 예, 지금 사실은 초기니까 좀 시험이 쉽게 나오리라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보다 그 시험이 네, 난이도가 좀 있는 예, 시험이네요. 예, 그래서 회장 입장에서는 많이 합격하면 회원 수가 늘어나 좋지만 네. 또 정책은 시험은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시험에 맞춰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네. 그래서 어떻든 정부나 뭐 전체적인 우리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네. 시험이 난이도가 있든 뭐 그거는 중요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가 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 가르치고 네. 시험이 애로수로 더 합격을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식을 더 겸비하고 네. 또 시험도 직무 중심으로 하니까 안김해서 안 되거든요. 실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국가 자격을 전환하는 데 대한 책무성, 네.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네. 이제 미래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저희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국가 자격으로 승격된 것이 또 이 협회에서 이룬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또 다른 이루신 성과가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년 반 정도 지나는 상황에서 큰 성과는 뭐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몇 가지 성과는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자격과 관련된 네. 우리가 진입을 이제 자격을 전환하고 하면서 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법제화 시키는 부분 또 그것을 시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성과가 이제 매우 큰 거죠. 네. 어떤 뭐 유사한 예를 들 수는 있는데 다른 이제 직종이라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이 국회 통과된 데 우리는 뛰어가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걸어가는 수준. 그래서 자격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매우 잘했다. 좀 더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네네. 일단은 자격이 원활하게 발급까지 응시 아까 자격이 있었죠. 응시 자격에서 시험 치고 발급까지 이게 가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기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요? 3종 세트입니다. 일단은 그 전문가에 대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재활 상담사가 뭐를 하느냐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재활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분석을 한 토대로 그러면은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일할 것인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고 자격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법으로 이제 반영이 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올해 저희들이 협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거의 연구가 마무리되는 게 배치 기준입니다. 배치 기준. 자격이 있더라도 일자리 내가 일할 수 있는 배치된 곳이 없으면은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치 기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분석, 자격 제도, 배치 기준 이 3종 세트를 통해서 자격 제도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래서 원활하게 자격이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 재활 상담사들이 지금 현재 한 3,000명 정도 지금 배출됐는데 네. 그분들이 자긍심이 매우 높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장애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해야 되겠는지 방향성이 또 잡히고 그런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시죠. 하나 역시 이제 자격만 갖고는 또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역시 전문가는 전문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인터뷰에서도 전문성 이야기가 용어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문성을 겸비하려면은 일단 전문가는 윤리 측면에서 무장이 돼야 되니까 네. 우리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윤리 원칙, 윤리 강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직업 재활사 자격이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국가 자격으로서의 맞게 윤리 강령이나 윤리 원칙을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기본적인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윤리 측면에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갖춰야 될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가 되려면은 교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교재를 한 대 뛰어넘는 장애인 재활 상담사에 맞는 전문 교재가 필요해서 전문 교재 작업도 저희들이 지금 10종을 준비했는데 현재 지금 4종이 발표가 되었고 시중에 지금 나가면은 다 이렇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6종도 네. 거의 이제 단계에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역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수 교육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보수 교육에 대한 부분을 네. 또 저희들이 지금 자리가 잡혔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보수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 협회의 설립 목적에도 꼭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보수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무화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보수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이탁을 주는 이제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네. 기관이 바로 우리 협회로 우리가 이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협회가 장애인 재활 상담 보수 교육을 이탁해서 전담하는 이제 그런 단체가 되거든요. 네, 협회의 큰 사업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뭐 협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전문가 집단이니까 네. 정책 이런 개발이나 정책 관련 사업도 있지만 보수 교육도 큰 축이 되겠죠.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협회를 줄 때는 그 정도로 협회의 전문성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이 이제 갖춰져 있다고 이제 판단을 이제 네. 했을 텐데요. 그래서 보수 교육을 저희들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시험도 직무 분석을 중심으로 시험을 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교육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무 분석 중심으로 교육이 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수 교육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주요 임무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재활 상담과 사례 관리, 네. 또 진단과 평가, 예. 직무 개발과 배치, 또 재활 서비스. 재활 네. 서비스는 장애인 재활 관련 다양한 서비스가 다 포함되고요. 예. 여기에 재활 행정, 정책, 개발 이 6가지 이제 두티 업무가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네. 거기에 세부 업무 6가지 밑에 뭐 세부 업무가
93가지, 뭐 196가지 이렇게 쭉쭉 직무분석 속에 나타나지만 크게는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잘 실행해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네. 직무 분석 토대로 지금 우리 보수 교육의 내용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을 교육의 내용을 직무부 중심으로 했다는 거. 이때까지 보수 교육 다양하게 진행을 많이 하지만 직무 분석을 중심으로 했는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네. 지금 인원이 저희들 보수 교육 인원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더 세분화시키지는 못하는데 일단 직무별로는 세분화됐지만 그것을 또 직위별로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도 있고 최고 관리자도 있고 신입 이제 우리 전문가도 있잖아요. 이 구분도 좀 할 필요도 있고 지역별로도 지금은 서울, 호남권, 뭐 경상권 이렇게 좀 지역별 다니기는 합니다만 그걸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보수 교육을 법정 8시간이 의무라 해서 그냥 이렇게 당연히 또 하는 것이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협회가 공을 많이 들이고 지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협회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가장 적극적인 복지는 직업재활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봤는데요. 이제 협회도 물론이고 또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또 사회 참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지 말씀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협회에서는 직업재활, 전신이 직업재활사니까 네. 직업재활 측면은 또 뭐 우리 또 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니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직업재활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 참여니까 예. 바로 직업재활과 사회 참여라는 이 부분이 협회에서는 큰 하나의 이제 키워드가 이제 됩니다. 기존의 직업재활사들은 우리 직업재활 과정을 통해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네. 직업 상담, 직업 평가, 무슨 훈련, 또 뭐 배치, 또 취업부 적응 지도 이런 직업 과정을 통해서 직업자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결론은 일단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예. 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또 괜찮은 일자리가 또 취업을 해야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 자립이 돼야 비로소 장애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 혼자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자립의 토대가. 그래서 남에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은 필수다. 이런 것이 이제 직업재활사들의 그동안의 의무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활동 분야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뭐 장애인 단체, 장애인 고용공단, 뭐 개발은 이런 공공기관에까지 이렇게 직업재활 관련 기관에서는 직업재활사의 활동을 좀 했었고요. 이제 국가장애 되면서 더 확장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직업재활사들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되면서 요 기존의 직업재활하는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역에 더 확장성을 갖고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법에는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이라 해서 다양한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된 이제 기관들, 만약 장애인 복지시설, 또 뭐 장애인 개발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근익-옹호 기관, 뭐 다양한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노동부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뭐 표준사업장이나 이쪽에도 우리가 장애 재활 관련 기관이고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또 산업재해 쪽에 관련돼서 근로복지공단 뭐 기타 이런 시설들이 장애인 재활 관련 이제 분야입니다. 이쪽에서
장애인 재활 상담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활 상담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나 경제 또 이제 제도나 문화적 환경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예. 같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또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를 시대에 따라서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최근에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장애 정의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으로 지금 그 정의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는 손상, 또 기능의 제한, 또 어떤 사회 환경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장애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측면에서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애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개인이 본인의 삶을 최고 수준의 가치 있도록 또 노력하는 측면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측면뿐만 아니고 환경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장애는 사회 환경에서도 비롯되니까. 네. 그래서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기타 여러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바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측면적인, 개인의 잠재력적인 노력, 또 사회 환경적 개선 이것이 맞물릴 때 비로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협회에서 장애인 재활 상담사를 위한 권익 옹호와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협회는 그 전문가 집단이고 예. 전문가들의 능력으로 서비스 질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아까 다시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장애인의 개인적인 능력, 잠재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면은 아까 6개 그 재활 상담사 직무부서의 업무가 있었죠. 네. 그 중에서 4가지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지원이 될 겁니다. 잠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담과 사례 관리 측면이 있고 진단 평가도 잘해야 되고 직무 개발 배치도 잘해야 되고 또 재활 서비스 관련 다양한 그 맞춤 서비스를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또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네. 또 환경을 개선한다.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환경은 그래서 물리적 환경, 편의시설 법을 만들어서 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인데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는 법도 알아야 되고 제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재활 행정이나 정책 개발이라는 이 업무를 알 때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환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술, 지식, 실천력도 필요한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환경 개선의 관점으로 인간 중심의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는 또 총체적인 재활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제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시혜적인 존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장애인을 바라봐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주위에 있는 장애인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물리적인 어떤 제약들이 해소될 수가 있잖아요.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인격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환경 개선도 바라봐야 되고 또 총체적인 재활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가 장애를 단순하게 어떤 일부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겠다 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 본인의 삶을 통제하고 스스로 또 그 삶이 힘들 때 이어주는 거. 우리가 장애되면 삶이 붕괴됐다 그 이야기도 하지만 그 붕괴된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고용으로 올 때 전환할 때 연착륙하는 것도 또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전문가들끼리의 협력도 중요하고 장애인과 전문가 간의 협력, 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협력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이 총체적인 재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능하니까 환경을 개선하고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측면, 인간 존중 이념과 총체적인 재활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앞서서 정책 제안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정책 제안을 하신 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정책 제안을 통해서 개선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저희들이 법을 제안하고 또 그것을 또 최근에도 기존에 우리가 국가자격하면서 법 제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 31일 날 그 일부 또 그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우리가 예측한 그 자격 1, 2 상급이 있는데요. 그 상급 부분에 대한 자격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서 다시 이제 좀 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법을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국가자격화도 제안했지만 그것을 또 지금 시대에 맞게 조금 개정하는 작업까지 정책 제안을 하고 또 이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시험 치는 측면에서도 당초에는 서울에서만 시험을 이제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전주, 대구에서 이렇게 또 시험을 세 군데 이제 분산해서 이제 그래 지역 접근성을 좀 이제 고려한 측면도 저희들이 또 성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응시자들은 또 응시료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응시료가 좀 낮는데 국시원에 총 26개 그 직종이 있어요. 시험 치는 직종이 6개인데 오직 그 중에 하나인데 다른 데 직종에 비하면 우리 응시도 낮지만 또 사회복지사의 그 응시료 제가 우리 또 사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 또 지금 현재로 조정하는 것도 우리 협회에서 사실 많은 노력 속에 또 이루어졌고 해서 조그만 성과지만 그런 것도 좀 자랑하고 싶고요. 네네. 현재는 그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배치 기준, 우리 그 장애인 재활 상담사들이 어떤 업무에 어떻게 배치되어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9개의 법에 관련돼 있더라고요. 부처도 그럼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보건복지부터 먼저 제안을 했고 하나하나씩 이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19개 관련된 법이 바뀌어야 우리 장애인 재활 상담사들이 배치가 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직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나씩 하고 있는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장애인 재활 상담사 협회에서 앞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뭐 계획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실화 있게 또 안정화해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회원수가 현재 지금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3,000명 정도 되니까 협회로서 회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1만 명 회원을 목표로 지금 사실은 하고 있고 네. 1만 명 목표를 하려면은 학교 양성하는 대학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양성하는 대학이 현재는 14개 대학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30개 정도 배로 늘려야 되겠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서 양성할 때 기본 토대가 되니까. 네. 그래서 특히 수도권 대학이나 이렇게 우리 쪽에 관심 있는 대학을 많이 홍보하고 좀 쫓아다녀서 학과가 개설되도록 그래서 30개 정도의 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많이 쫓아다녀서 하고요. 또 그럼에도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자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자격이 실질적으로 본인들 종사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열정을 좀 쏟아서요. 1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장기 목표고 네. 또 하나의 목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치 기준 관련해서 이게 다 맞물려 있으니까요. 네. 배치 기준을 그거는 발로 쫓아다녀야 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지침을 개정하고 이런 것도 이해가 있어야지 개정이 되고 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또 협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득하고 발로 쫓아다니고 논리적으로 또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서 19개의 관련 법을 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회는 이양 전문가 단체고 장애인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이나 이런 장애인 분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 장애인 쪽에 모든 정책의 중심에 협회가 섬으로써 장애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이런 것들을 장애인 재활 상담사로서 이상이나 또 인정이나 이런 것을 받도록 협회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박경수 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한국장애인 재활상담사협회의 중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협회의 가치는 저희들이 창립 할 때요, 우리 회원들이 함께 선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 우리 의지를 담아서 선언을 했는데 그 부분을 소개하면은 되리라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사회 활동과 참여를 보장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 편에 서서 사회 평등과 정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사회적인 제약이나 간섭을 개선한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체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옹호한다. 네 번째는 우리 교육 측면이나 사회나 직업 측면에서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고 또 전문가로서 확고한 의식을 갖고 품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한다. 이 네 가지 우리 선언이 우리 협회의 가치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여러 역할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장애는 질병이나 개인의 손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업생활에 지장이 있는 모든 분이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이 우리와 동등하게 사회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끝으로 우리 장애인 재활 상담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시고 우리 협회를 관심 있게 봐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복지TV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 재활 상담사협회 박경순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